내가 성북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성북구로 이사 오길 너무 잘했다. 맞아요. 성북구 좋고요. 근데 네. 다 서울시에도 지금 그렇구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까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너무 좋아요. 없어. 이거 내가 주민 참여 예산에 정말. 제안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런 시설 없어. 공간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이제 직원 한 분,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아리랑 시내센터가 생긴 게 그 아까 말한 그 성북신문사 기자할 때 여기 취재를 하니까 왜 아리랑 고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춘서 나온 교수님이 네. 영화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찍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한 편만 찍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꼬불꼬불한 길은 다 아리랑 고개라고 전국에 뭐 많은데 특히 여기는 이제 영화를 찍었고, 왜냐하면 이 서울 해화문 밖을 나와서 그 이상이나 1930년 이전에 활동했던 분들이 제일 많이 갔던 놀이터가 신흥각. 지금 흥천사 있는 거기에서. 그래서 이상도 거기서 결혼식을 했고요. 조용필? 조용필은 아니지. 아니, 여기 아닌가? 경기도에서 했지. 근데 뭐 연관이 있다 조용필은 그랬지. 흥천사를 지나서 자기가 경동고를 다닌 거야. 집이 여기 정릉 흥천사 바로 뒤여서 경동고 출신이거든. 그럼 여기 흥천사 이렇게 걸어서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60년대 얘기잖아요. 68년에 졸업을 한 거니까 조용필은. 근데 30년대 여기가 한마디로 그 당시 이제 뭐 항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뭐 이렇게 기생도 끼고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가 흥천사 일대가 그 15년 전만 해도 환갑 잔치로 유명한 그러니까요. 반월각, 풍년각, 맞아요. 신흥각 이런 게 네네. 11개나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지은 데가 그 더샵 부분이구나. 아파트 더샵. 거기가 주차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흥천사 옆쪽으로 그때는 신흥사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흥사 옆에 신흥각, 풍년각, 그래서 대부분 환갑이 되면 환갑잔치는 꼭 저기서 해줘라라는 내가 이제 여기였고, 그게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이제 소풍 나오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신여성,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도 여기서 그래서 영화를 이제 찍었다고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 구청장님이 이제 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기장 간담회 네. 할 때.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그러면서 당장 실현해. 그래갖고 이게 국비 따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 지은 거예요. 네. 근데 그 구청장님, 민주당 구청장님은 95년에 이제 처음 우리 단체장 됐을 때 됐는데, 이제 사분 뜨셨지만 태프는 못 자르고 2002년에 떨어지시는 네. 바람에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2004년에 준공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 이제 아리랑 미디어 센터라고 직원 한 명이 이제 여기서 뭐 장비도 네. 빌려주고 또 교육도 자기가 다 시키고 그러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주임님이 나한테 이렇게 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요 2층 자체가 그냥 빈 플로어였어요. 그리고는 청룡 영화제 트로피 하나 서 있고 막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이 자리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튜디오가 하나 생기면 이 센터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딱 나는 우리 때는 그 이종환 기억하죠? 이종환의 그렇죠. 밤의 디스크쇼를 네. 롯데백화점 그 롯데 본점 있잖아요. 명동에. 네네네. 거기에 조그만한 요거 4분의 1만한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러 간 적이 있었어. 근데 딱 여기서는 여기까지 너무 좋아. 근데 딱 일어났는데 너무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 시커멓고 무슨 아니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얼굴로 봐서는 긴데 굉장히 외모하고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딱 일어서면 밑에하고 이렇게 균형이 좀 안 맞으셔 그분이. 그 시대 그렇게 큰 남자는 별로 없었어. 하체가 짧았구나. 키 커도 하체가 짧아. 그래갖고 네. 근데 거기가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스튜디오 안 보셨어요? 롯데 딱 명동 옆에 있는데 우리 명동도 안 나갔나 봐.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뭐 바로 그랬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야. 그 저기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일반인들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스튜디오가 있는데 내 머릿속에 이제 그게 기억이 그 시대에 나니까 벌써 보이는 라디오였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오, 라디오가 바깥에서 있었어요. 보라고. 공개 스튜디오. 네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이 룸 안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음악 틀고 DJ였잖아요. 이정환 씨가 선생님. 목소리가 네. 또 좋죠. 아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 그러면 이제 그 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자 그래갖고 그때 2013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이제 3억 1억은 스튜디오 설치. 왜냐하면 빈 땅이니까 이런 스튜디오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장비 1억. 그냥 이제 뭐 우리 참여예산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대강의 금액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억은 활동비.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활동비는 인건비성이라 잘리고 2억이 진행이 되다가 그 당시 여기면 굉장히 컸을 건데. 그렇죠. 엄청 큰 거지. 근데 통과도 됐어요. 막 이렇게 내가 아는 이제 우리 참여예산 뭐 위원이랑 이제 심사까지. 근데 갑자기 12월 말에 서울시 의회에서 1억이 싹 깎였어. 앞에 마을자 들어간다고. 그때만 해도 민주당보다는 맞아. 서울시 의회는 네. 이쪽도 많았거든. 다른 쪽 분들도 새누리 쪽도. 그래서 이제 1억만 됐을 때 마침 여기가 2004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돼갖고. 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래서 이 설치비는 그 리모델링비로 하고 장비비만 참여예산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아유 진짜. 근데 그랬을 네. 때 동작 같은 데도 우리랑 똑같이 3억 냈는데 몇 군데 같이 냈었거든요. 네. 다른 데 다 됐어요. 떨어지고 아, 우리만 돼. 오. 그게 이제 그런 노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오래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네. 성북구에 그날 레터크쇼 오셨었잖아. 네, 홍일선 네, 네, 선생님 네, 네. 그 57개예요. 말은. 그러니까요. 단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동북 다 해서 그렇고 성북만은 42개. 아, 42개. 네. 근데 성북에 저기를 두고 있는 오.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 어떤 뭐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나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아닐까. 네. 우리 신동임 선생님 뭘 준비를 해오셨다고. 네네. 저는 서울 오페라 앙상블이라고 하는 오페라단에서 기획과 이제 무대 의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오페라 앙상블이 1994년도에 창단되어서 올해 25주년이에요. 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5월 25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25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근데 그날 우리 정릉에서 저걸 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날 행사가 저희도 몇 있어서. 시인데요? 오후 5시. 딱 겹치는 5시. 시간. 네네. 왜냐하면 갈라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짜리라. 근데 5월 25일이 저희 또 큰딸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 말이 어저께 엄마 5월 25일이 정말 좋은 날이니까 뭔가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해.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 오페라 한 번이라도 다 보셨죠? 못 그렇죠. 보셨죠? 아직 못 보신 봤죠, 분들도 훨씬 많아. 그리고 오페라는 가까이 하기엔 아직까지 좀 먼 당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페라가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오페라 역사. 우리나라에서 오페라를 공연한 역사. 공연한 역사. 일제시대 때부터 했겠죠. 그걸로 그렇게 다 오래 안 외국 됐을 것 오페라로 같은데. 따지면. 70년? 네. 오페라를 이제 접한 건 거의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가 우리나라 그 클래식에 많이 공헌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기악도 하고 피아노 바리주도 하고 거기서 성악도 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러니까 서양 음악을 접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동경으로 많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윤신덕 씨도 갔죠. 네, 윤신덕 씨는 이제 그 대중 가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일찍 가셨죠. 그런데 그 김자경 오페라단의 김자경 할머니. 네네네. 네. 그분. 데모. 데모죠. 완전 데모. 데모죠. 우리나라 역사는 거의 민간 오페라단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오연명 선생님이 학생이었어. 서울대 음대 학생이었고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 하얗고 네, 명태 알아요. 부르신. 네. 이제 그러다 그때 이렇게
이인선이라고 하는 그 의학도가 거기서 또 테너를 배우고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1945년 해방이 되자 다 돌아왔어요. 그래 그때부터 자기네들끼리 우리 왜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뭐 히스토리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막 밥 끓여 먹어가면서 이렇게 연탄불 떼가면서 1948년에 명동에 예술극장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 시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공청회도 하고 국회의원들 모두 하고 다 한꺼번에 다 하는 이런 국민회관 같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춘이라고 그게 라트라비아타인데 라트라비아타인데 비올레타의 상징이 동백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동백꽃 춘, 계집 희 그래서 춘이라고. 근데 이제 그 이따가 중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라트라비아타가 굉장히 획기적인 그 당시에는 그 오페라였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페라가 올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라트라비아타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은 춘이라고 올려졌지만 라트라비아타가 우리나라 최초 오페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70년이 넘은 거죠. 그러면 70년 전부터 누군가는 오페라를 즐겼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뮤지컬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70년대는 연극을 보러 다니는 게 네. 우리의 약간 지적인 그런 취미였잖아요. 네. 그게 요즘 애들은 뮤지컬 뮤지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GMP에도 관련이 있고 오페라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비싸니까 아직까지 그 세대는 좀 안 와서 네. 3만 불이 GMP가 3만 불이 넘으면 이제 오페라를 오페라를 볼 부르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은 또 욜로족이니까 내가 뭐 조승우 팬이다 그러면 조승우가 10번을 출연한다 한 달 동안에 그러면 10번 다 보는 친구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 보다가 네. 그 저기 뮤지컬 보니까 네. 뮤지컬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근데 뮤지컬의 베이스가 또 오페라거든. 근데 오페라가 왜 중요하냐면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예, 그러니까 오페라가 우리가 왜 재미가 없냐면 그 작품의 인문학 베이스를 몰라서 그렇죠.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페라를 보러 갈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그 작품의 내용과 알고 아리아를 가야 좀 되는 알고 거죠. 가시면 안 졸린데 우리가 이제 오페라 보러 가니까 좋은 옷 입고 네. 맛있는 거 먹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서곡을 연주하잖아. 그럼 자장가 같잖아. 우린 다 자요. 네, 자니까 중간에 깨보니까 벌써 끝났어. 뭐 무슨 이태리 말로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네. 노래도 이렇게 뮤지컬처럼 막 귀에 꽂히는 게 아니라 뭐 잔잔하고 이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25년 동안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냐하면 뮤지컬은 뭐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MR 틀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페라는 반드시 하다못해 피아노라도 놓고 해야 되는 요새 거야. 악단이 다 하던데. 그러니까요.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가 만약에 30인조, 40인조, 이번에 저희 뭐 72인조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그렇다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악기를 그 정도까지 할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요. 그쵸. 성악가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내가 재능이 있고 음악적 탤런트가 있으면 뮤지컬 가수로는 진입하기가 좀 쉽지만 이건 너무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기를 잘 훈련된 목소리를 갖고 악기처럼 잘 훈련된 분들이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이렇게 비용이 비싸니까 장기 공연도 안 되고 이게 그냥 소모되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글도 쓰고 여기저기 오페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페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네. 그래서 오페라 전문가가 전문가 용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듯이. 이거를 많이 성북과 대중화 시켜주세요. 네네네. 네, 저희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요새는 대기업에서도 인문학 콘서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잔대요. 그냥 근무 시간이니까 좀 쉬지. 그래서 제안을 했었죠. 막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시인이나 뭐 작가들이 신청할 때 우리는 너의 금액에 맞출 테니까 갈라 콘서트를 좀 하자. 그래서 라트라비아타를 갈라를 쭉 했었어요. 그 반응이 너무 좋죠. 해설해 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베이스를 여러분들의 오페라 베이스를 좀 얘기하는데 이게 또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르네상스 시대에 탄생된 거죠. 르네상스 시대 아시죠? 그러니까 중세가 거의 종교적으로 1000년을 유럽을 지배하다가
십자군 전쟁이 4차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제 교황청도 망하고 귀족들도 망했을 때 신혼 귀족들이 나타난 거죠.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귀족은 아니나 이렇게 신혼 귀족이 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네. 높아지고 싶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돈이 많아져. 우리도 요새 막 쓰는 우리는 졸부라고 하죠. 근데 이제 부르조아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에요. 나도 귀족이야. 부르조아, 졸부. 근데 지금 조금 졸부랑 조금 다른 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노야. 그럼 나도 농노야. 그쵸. 근데 그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귀족들이 막 망했으니까, 교황 위기라고 막 헌금하고 막 이래서 망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신혼 귀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세는 배울 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 시대 인문학적인 것을 우리가 그쪽을 좀 더 다시 한번 그쪽 돌아가 보자 해서 르네상스 영어로는 리버스라고 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뭐 네, 우리는 그거를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문예 부흥, 배웠죠. 네, 맞아요. 네. 역사. 근데 그게 리버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베이스가 있어서 그리스 시대는 이제 어떻게 놀았냐면 그리스 시대는 모든 뭐 음악, 미술, 과학, 의학이 다 철학 다 완성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는 뭐 노예의 삶은 허드렛 일이다. 노예들의 삶은 이제 배제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초대해. 그러면 이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한쪽에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시인이 나서 시를 읊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무용가가 춤을 추고 이러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포럼 같은 그 카메라타라고 하는 거를 피렌체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고 놀았는데 해보니 이거를 왜 다 따로따로 즐기냐고 이걸 한 무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탄생한 게 그게 오페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거기에 가장 그걸 이제 카포라고 하는데 가장 우두머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부자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메디치 가문의 그 메디치 메디치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 가면은 그 메디치 가문의 그 후원을 받은 건축가, 뭐 미술가, 화가, 뭐 의학 모든 게 다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사람의 의지가 아까 우리 김진영 선생님의 한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발전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막 느끼고 있잖아요. 그쵸. 예, 우리를 잘 돌봐달라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문학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내용이 초창기 오페라는 다 그리스 신화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왜 오페라 신화 이야기가 많아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텍스트에 곡을 얹어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걸 연극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페라에는 무용이 꼭 들어가요. 네, 무용이 꼭 들어가고 이유가 그래서 무용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용도 볼거리도 주는 거죠. 무대 미술로 미술적인 의상으로 무대 미적인 걸 보완했다면 이제 무용이 꼭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발레 종주국이니까 발레가 꼭 들어가고 미국 오페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무용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무용이 기본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 모르니까 아니 이태리 말이라 못 알아듣는데 더군다나 말도 없이 춤만 춰. 그러니까 쫄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막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말 없이 극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해줘야지 성악가들도 좀 쉬고 뒤에서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푸치니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 유명한 작곡가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베르디하고 푸치니밖에 없는 줄 알아. 베르디하고 푸치니만 하니까. 근데 왜 그리스 신화만 작곡을 해야 되느냐고 이 당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쓴 게 라트라비아. 근데 이제 이 작가가 근데 본래는 저거잖아요. 알렉산더 소디마의 그 소설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알렉산드 뒤마 피스라고 이 사람이 서자예요. 알렉산드 뒤마.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신은 귀족의 아들이냐. 글을 많이 써서 돈을 번 아버지의 서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서자인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열등실 가지고 여기저기 파티를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이제 부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파티를 다니면서 이제 그 여흥을 즐긴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꼬르티 그 당시에 너무 희한하게 꼬르티잔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나중에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어떤 직업이냐면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 황진이 같은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부인은 부인들끼리 모여서 보석 자랑하고 놀았겠죠. 네. 그러니까 귀족들이 파티를 주재할 때 파티를 이렇게 주재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보통 그래서 우리도 황진이 그러면 집 한 채 막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파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티를 주재를 해. 그런데 만약 가수를 부른다 그러면 동네 무명 가수를 부르면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세대는 이제 용필 오빠를 부른다. 그럼 우리가 이왕이면 그 콘서트를 가는 것처럼 황진이가 주재하는 파티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비올레타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꼬르티잔의 이제 그 역사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70년대 영자의 정선 시대라는 영화 네. 기억나시죠? 네. 시골에서 이제 그때는 농사가 안 되고 공장을 취직하러 왔다가 나중에 호스티스가 되고 때밀이를 만나서 이런 거 과정이 꼬르티잔들도 거의 이제 다 그 지주가 망했으니까 도심으로 와서 돈 벌러 왔다가 가난한 고학생을 만나고 뭐 이런 식을 하다가 나중에 배반하셨고 드라마에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라는 70년대 엄청 많았지 그런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것이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 당시도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재색을 겸비한 황진이 같은 이제 그런 비올레타라고 하는 여자가 파티를 주재하니까 이제 여기 그 디바피스에게 대해서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네, 자기가 이제 서자인데 아버지 돈을 믿고 이제 파티를 전전하다가 꼬르티잔을 사랑을 빠지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나 아버지가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얼마면 돼, 돈 봉투 딱 내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가. 그래서 그 오페라는 비극이 한 70~80%고요. 희극은 조금이에요. 한 20~30%. 그래서 주인공이 사랑하다가 주인공이 죽는 걸 세리에라고 하고요. 주인공이 사랑하다가 결혼으로 끝나는 걸 부파 오페라라고 해요. 대부분 비극인데 이제 우리가 왜 슬픈 영화 보러 가고 이러는 목적처럼 약간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다 후원을 해서 라트라비아타를 공연을 보러 갔더니 자기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현대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라서 현대도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오페라단에서는 현대적으로 양복 입고 편안하게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족들을 까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백혈병이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백혈병이 아니라 폐병으로. 근데 이제 그 유행 있잖아요. 병도 우리 70년대는 또 백혈병으로 죽죠. 요즘은 다 암으로 죽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암이 많은. 네네. 근데 이제 폐결핵이 왜 안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폐결핵이 일단 걸리면 죽는다는 게 존재하고요. 폐결핵을 걸리면 이렇게 창백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호 본능을 일으켜서 그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나도 폐결핵이 걸리고 싶어서 막 기침한 사람 옆에 가서 막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제 불평등하게 대부분 여자들이 불평등하죠. 대부분 다 희생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라트라비아타 이야기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오페라가 들어온 지 한 70년 기념으로 전국에서 라트라비아타를 무지 많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요새는 굉장히 이런 공모 사업도 있고 그래서 성악가들이 이제 바깥으로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갈라 콘서트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 게 사람의 목으로 성악가들은 이렇게 뮤지컬 가수들은 이렇게 마이크 차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이크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장이 이렇게 그냥 소리만 그러니까 자기 극장 목소리로 안에는 장치가 다 있죠. 이렇게 다 흡음 장치가 있어서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말급형으로 생긴 게 내 목소리가 뒤까지 얼마나 잘 전달될 것인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웰빙 음식으로 치자면 유기농 채소 같은 그래서 이거를 좀 즐기셨으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 공연을 할 수 없는데 안타깝고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러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온 네. 거거든요. 이유가 그러면 네. 5월 네. 25일 그 포스터 나온 거 있어요? 웹자본? 제가 저기를 네. 보내드릴게요. 예, 네, 웹자본으로. 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고 포스터. 보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네트워크 때 와서 5월 25일 얘기를 들은 게 굉장히 먼 얘기 같았는데 이제 다음 얼마 안 주로 남았어요. 다음 네, 주로 지금 다 얼마 안 왔네. 남았어요. 내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오페라를 우리 그러니까 베르디하고 푸치니만 하잖아요. 그래서 창단 공연이 이것도 이제 그리스 신화인데 펠리아스와 메리장드라고 프랑스 오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그 이후로 어디서도 안 해. 더군다나 이태리 말도 아닌 불어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저희가 창작 오페라에 매진을 해서 창작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 오페라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고려 오페라단에서 오페라 안중근을 했을 때 예, 저희가 예. 협력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때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들이 그렇게 한 번씩 공연을 보러 와. 국민을 격려해 주는 걸 이렇게 하면서 보러 왔는데 한 그냥 스케줄상 1, 2막 막 보려고 했는데 안중근 이야기니까 너무 좋아서 사막 끝까지 다 보고 가셨으면서 이거를 전국 많은 사람이 보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 투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오페라 모르지만 안중근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갓 쓰고 이렇게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막 자동으로 막 제가 그래서 이게 음악의 힘이구나. 이게 음악의 힘이라는 게 그때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있었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인문학 베이스가 이제 다 있는 네, 거지.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안 졸려. 안 졸렸지, 안 졸렸죠. 근데 그 모를 유럽에 하면 그걸 모르는 모르니까.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네, 포르티자 저 여자 뭔지 직업이. 그치. 그런데 이제 제가 적합한 단어를 생각하는 게 황진이.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워풀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진호 선생님이 자기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창작 오페라를 그때 또 만들어서요. 1948년도에 그 춘향전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전은 그렇게 설명할 스토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 한국말로 하고 그런데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6.25 전쟁 때 부산에 내려가서 50년도에 우리 전쟁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서도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민의 저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 오페라 역사가 48년도에 부터니까 벌써 7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으나 한두 곡은 다 알아. 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매월 12월 31일 날 제야종소리 할 때 딱 제야종을 치고 나면은 콘서트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쭈빼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라트라비아타의 서곡이 첫 번째 아리아. 그러니까 그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그 파티 새로 왔어. 낯선 청년이. 그러니까 젊은이 자네가 선창을 해보게. 그래서 이제 딱 와인잔을 들고 선창을 하는데 그때 비올레타를 보고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다음에 보신다면 그 계속 알프레도가 그 청년이 알프레도인데 알프레도가 막 이제 흥에 취해서 하다가 비올레트의 눈이 딱 꽂혀서 그 행동이 계속 그 노래가 그냥 축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알짱알짱거리는 거죠. 저 사람의 시선을 끌고 싶어서. 근데 비올레타도 그동안 못 보던 젊은 청년이 자기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왜 이 설렘은 뭘까? 직업적으로 이런 걸 했다면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이제 그 축배 노래인 거죠. 그래서 1절은 알프레도가 부르고 2절은 비올레타가 부르거든요. 이런 내용만 알아도 그 곡 속에 빠져드는데 우리가 다 아니까 축배 노래는 했어. 완전 들고 쟤네 뭐 노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비올레타가 잔잔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제 음악이 잔잔해지니까 졸립죠. 그냥 가사가 이태리 말이라 못 알아듣고. 그쵸.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으니까. 이태리 네. 오페라를 다 이태리 말로 네.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르주아들이 돈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이제 귀족 신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왜 재벌들 신분 졸부들이 아까 말씀하신 졸부들이 신분 세탁하잖아요. 그래서
쪽에 그치, 있는 사위를 뭐. 얻는다 이런 의료계 것처럼 뭐 네, 이런. 알프레도 아버지가 딸을 귀족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 얘 깨질 위기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제르몽이 이제 비올레타를 찾아오죠. 그래서 비올레타한테 요즘처럼 봉투를 내라면서 얼마 흐르지 않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이야. 거기에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있으면서 돈까지 많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간곡하게 비올레타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딸도 불행해질 것 같고 우리 아들도 불행해질 것 같아. 네가 정말 나를 봐서 우리 아들하고 좀 해주지 않겠냐고 정말 간곡하게 비올레타가 처음엔 싫다고 하지만 안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정 같은 걸 느끼고 그냥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 한 번 안아주고 그리고 잘 떠나는 거죠. 그때 이제 알프레도는 오해를 하죠. 얘가 이제 내가 돈을 못 벌,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내 돈을 바라보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유흥가로 갔나 보다 이렇게 동의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올레타가 비올레타 친구가 하는 그런 친구들끼리 플로라라고 하는 꼬리티자니 하는 파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노름들을 막 하다가 돈을 많이 따기 시작해 알프레도가. 그래서 그 앞에다가 돈을 탁 뿌리죠 종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엄마들이 돈 봉투 뿌리는 걸 이제 너 나 배반했잖아. 너 나 돈 없다고 나 떠났지. 너 네가 좋아하는 돈을 다 뿌린다고요. 근데 아무 말이 없이 혼자 죽어갈 때 이제 뒤늦게 제르몽이 너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너 비올레타한테 그랬다면서 꾸짖으면서 걔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다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르몽도 오고 뭐 의사 선생님 뭐 알프레도 다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했다 뭐 이러면서 죽어가죠. 주연할 때 보통 주인공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프라노가 많이 하고요. 그 아까 플로라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메조 소프라노. 그다음에 주인공 남자가 보통은 테너가 하고요. 주인공 아버지는 테너가 해요. 그러니까 바리톤이 해요. 그래서 이게 사중창이 되는 거죠. 역할이.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카르멘은 또 드물게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이에요. 그럴 경우에 친구나 아니면 그 호세라고 하는 까르멘을 좋아하던 호세의 약혼녀는 그럴 때 소프라노를 하고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작곡을 하는 거죠. 작곡이. 네, 그래서 트라비아타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래서 푸치니 그 다음부터 계속 현재 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실크로드 때문에 중국에서 도자기가 넘어오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푸치니가 일본을 가보지도 않고 푸치니가 이제 일본 그래서 나비 네, 나비 일본 여자가 그 주인공이구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또 문학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저기로 가는 거죠. 그 당시 조차지였을까? 아니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미국이나가 항대들이 일본을 먼저 나가사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이 서부에 먼저 개방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 그걸 본 거죠. 그런 직업을 게이샤들의 이런 삶을 살고 자기네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그러니까 동생은 남편이 목사였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게 국화 부인이라고. 일본이니까 일본의 상식인 국화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푸치니가 뉴욕에 갔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제목을 바꿔서 나비 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뉴욕에 가서 그걸 보고 저걸 오페라로 작곡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본을 가야 될 텐데 일본 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이태리로 돌아가서 쓴 게 나비 부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역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도 왜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무고를 당하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은 자결을 하잖아요. 그 자결을 해서 집에 가문이 몰락한 그 여자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게이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뭐 14살, 15살, 16살, 아까 지금으로 치자면 20살 넘은 처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어린. 근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얗고 조그맣고 머리는 까맣고 눈도 까맣고 또 게이샤 분장 하얗게 하고 종종종 걸음 걸으니까 이제 그 미군 해군 장교가 그거 보고
한눈에 반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은 꼭 중매쟁이가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도 게이사를 청산하고 싶었고, 그래서 초초상이 이제 나비접이어서 접접 이렇게 이러면서 초초상이 이제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고로라고 하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집도 사고. 그런데 이게 가뜩이나 유럽에서 일본에 대한 이제 환상이 막 있었던 상태에서 사람들이 딱 나비 부인을 보러 가고, 일본 여자가 주인공이래. 가니까 막이 딱 열리면 서양식 그동안 세트만 보다가 일본식 단정한 가옥, 딱 직선의 나무 이렇게 딱 간결한 가옥에 일본식 정원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죠. 막 무대 너무 새로웠구나. 그렇죠. 무대에 막 벚꽃이 하나 가득 피고 그 환상 그것 때문에 히트를 쳐요. 나비 부인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거기서 배경이 보면 미국 국가도 좀 나오고 국가의 노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푸치니가 딱 집어넣어서 폭력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 초초상은 그러고서 떠나요. 한 3개월을 살고 떠나요. 집 마련해주고 3개월 떠나는데 3년 동안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매 항구를 내려다보면서 기다려요.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 동안에 이제 막이 전환되면 이렇게 아기가 나와. 그러니까 혼혈 아기가 그 사이에 아기를 낳은 아기를 거야? 낳은 거죠. 근데 계속 애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요. 너는 일본 사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린 아기한테 세일러복을 입히고 미국 국기를 들려주고 막 미국적인 걸 장난감을 가지고 걔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죠. 너는 일본 사람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널 데리러 올 거야. 3년에 왔는데 부인하고 같이 오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그 당시 뭐 일본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태를 파악하고 나 그러면 10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애를 이제 그 스즈키라고 하는 한유한테 내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게 이제 연출가들의 역량인데요. 이렇게 그 병풍 뒤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보통은 나와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나오는 장면이 자기 아버지가 자결했던 그 칼을 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하얀 옷을 입고 무릎을 딱 이렇게 꿇고 자결을 하죠. 그럼 어떤 연출가가 끔찍하니까 병풍 뒤에서 하기도 하고 연출가에 따라서 이게 앞에 나와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유럽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지 않. 서양은 그거죠. 자살하는 거를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죄악인데 그래서 결투하다가 상대방 칼에 찍어 죽으면 명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사들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건 항상 할 수 없는데 여자가 더군다나 아버지가 자결했던 칼로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여자들이 다 죽죠. 비극적으로 남자들한테 당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왜 다 이렇게 불평등이야가 아니라 작가가 고발을 한 거구나. 그 시대에 이런 불평등이라고를 읽어내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작가가 그러니까 푸치니도 그 시대를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트라비아타도 귀족도 내 돈 갖고 이것들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찔린 거야.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자기 얘기거든. 그리고 이제 부인은 그럴 거 아니야. 저것들 저러고 노는 거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작품이 올해 생명력이 긴 게 그게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읽어주시죠. 근데 아직도 안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통한다는 거는 안 변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지금 말 많은 무슨 버닝썬이나 전 무슨 차관님의 그 무슨 그런 것도 우리도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또 젊은 연출가가 딱 나타나서 라트라비아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넣어서 막 하겠죠. 예? 그런 접대 다 이런 폭력이니까. 시대를 반영하는 거지. 그래서 오페라를 보러 가실 기회가 있거나 이제는 굉장히 오페라도 대중화돼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런 그런 오케스트라 반주에 잘 공을 들인 성악가들의 이런 공연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오셨으면.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푸치니를 했으니까 베르디의 리골레토 같은 경우는 제 원제가 왕의 활락이었어요. 왕이 정치는 안 하고 뭐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왕들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왕이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리골레토는 여기서는 약간 이방인이나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왕이 되어서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배경에 있는 그 리골레토는 이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리를 절고 곱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안다면 리골레토가 늘 여기다 뒤에 꼭 뭘 하죠. 호기 하나 있고 예. 그러면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이제 리골레토가 나올 때 그 베르디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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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하는 게 작곡한 게 그 사람의 다리가 절뚝절뚝하는 걸 묘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궁정에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백작 부인한테 눈이 꽂혔다 그러면 백작을 다 따대로 유인을 해. 그 사이에 왕은 그 백작 부인을 유린하고 그렇게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서 이제 그 많은 귀족들이 리골레토를 막 너무너무 원망을 하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리골레토를 쫓아가 보니까 집에 어린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가 여자를 죄송합니다 욕해서 우리